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게 뭐 유세 부릴 일이야. 됐고 짐 싸서 나가. 가을비가 내리는 화장장 마당에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영정 사진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상을 지킨 시아버지 박성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화장로 문이 닫히는 순간 김서연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 박진우는 팔짱을 낀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직원이 유골함을 건네자 남편 박진우가 무심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김서연이 유골함을 향해 손을 뻗자 최명숙이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내가 뭔데 만지려고 그래. 시어머니 최명숙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최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김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욕창이 생긴 시아버지의 등을 밤마다 닦아주었던 그녀, 숟가락질조차 어려워진 시아버지에게 죽을 떠먹이던 며느리이었습니다. 그런 서연이에게 시어머니 최명숙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최명숙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말해. 시어머니 최명숙이 아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헛기침을 하며 아내 김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각자 살자. 남편 박진우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소리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남편 박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이야. 5년 동안 나는 아버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라니. 김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시켰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남편 박진우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서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게 뭐 유세 부릴 일이야. 시어머니 최명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유세가 아니라. 김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고 짐 싸서 나가. 최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네. 김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최명숙이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김서연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최명숙은 이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현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지워.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남편 박진우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캐리어를 끄는 김서연의 어깨가 비에 젖어갔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검은 세단 한 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장에서부터 줄곧 멀리서 김서연을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다시 차창을 올렸습니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서연은 그런 시선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캐리어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낡은 원룸촌으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김서연은 젖은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김서연은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지켰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반지하 원룸이 그날 밤 김서연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밴 벽지 앞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김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은행 잔고는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6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내의 한 고급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노년의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곁을 지키던 비서가 다급히 상체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비서가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노년의 남자, 태성그룹 회장 김태성이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한 실장, 그 아이는 찾았나? 김태성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실장 한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맞습니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살아있었어. 김태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한도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룸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김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를 꿈꾸기는커녕 그저 내일 아침 눈을 뜰 자신이 있을지조차 걱정스러웠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눕히며 김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찾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아침 햇살 대신 물기 어린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김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하게 마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김서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좁은 골목 앞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내리더니 김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한도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으세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장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성그룹이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세요. 김서연이 명함을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고 김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십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님이십니다. 한도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신 그분은 사실 살아계십니다. 회장님이 서연 씨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꾸며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도윤이 재빨리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거짓말이면 저는 지금 당장 신고할 거예요. 김서연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병원으로 함께 가시면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김서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한도윤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넓은 로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김서연을 압도했습니다. 한도윤 실장을 따라 특실로 올라가는 동안 김서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산소호흡기를 낀 노년의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흐릿하게 남아있던 기억 속 한 조각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성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서연이구나. 김태성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김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킨다고 한 일이 결국 너를 이렇게 오래 떠나 있게 만들었구나. 김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연 씨가 5살 때 그룹 안에서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회장님의 형제들이 서연 씨를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서연 씨 모친과 상의해 서연 씨를 먼 친척 집으로 보내고 세상에는 딸이 사고로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한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들은 회장님이 신뢰하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살아계실 때 회장님께 매달 서연 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양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도 모르게 지켜보고 있었을 친아버지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김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번졌습니다. 미안하다. 병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 재산도 명예도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나서야 너를 찾기 시작했다. 김태성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김서연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서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감쌌습니다. 김태성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아. 김태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홀로 버텨온 서러움과 오늘 갑자기 나타난 낯선 진실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실장은 두 사람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에서 태성그룹의 법무팀과 한도윤 실장이 김서연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는 김태성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면 친자 확인과 신원 회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김서연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그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차는 밟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병원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박성호의 미소를 바라보며 김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서연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대답 없는 사진 속 미소만이 그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을 나선 김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무게로 김서연의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히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경제지 기자가 태성그룹 회장의 병세와 관련된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서연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곧바로 관련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인터넷 포털 메인에 커다란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 숨겨둔 친딸과 극적 상봉. 기사에는 김서연의 옛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처음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명숙이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던 최명숙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이리 좀 와봐. 최명숙이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진우가 방에서 나와 최명숙이 내민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확인한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서연이 맞잖아. 남편 박진우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이면 그 태성그룹 말하는 거야. 최명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국내 재계 순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태성그룹 맞아.
박진우가 기사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니 곧이어 이상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이거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 최명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기회라니 무슨 소리야?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잖아.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도장이 대수야. 아직 법원에 접수도 안 했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최명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내연녀 윤미라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미라는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윤미라가 물었습니다. 남편 박진우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윤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서연 씨가 재벌집 딸이라고요. 내연녀 윤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거야. 시어머니 최명숙이 초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빼앗으려던 남자의 전처가 하루아침에 재벌가 상속녀가 되어버린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럼 이혼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윤미라가 박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서류만 준비한 상태야.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최명숙이 손뼉을 짝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됐다. 지금 당장 서연이한테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해. 최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이는 얼굴로 최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렇게 쫓아냈는데 우리를 다시 받아줄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받아주고 말고는 나중 문제야. 일단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시어머니 최명숙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내연녀 윤미라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순식간에 애매해진 것을 느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김서연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제한 번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지웠잖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박진우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가면 되지. 회장님 딸인데 회사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명숙과 박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두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다가와 용건을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를 만나러 왔어요. 가족이에요. 최명숙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한도윤 비서실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한도윤은 두 사람을 알아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딸을 만나러 왔어요. 최명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만날 생각이 없다니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최명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서연 씨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으실 텐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한도윤 실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부부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박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연 씨한테는 이미 큰 상처였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세요? 시어머니 최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 씨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숙과 박진우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로비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최명숙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가 5년 동안 그 집을 지켜준 사람들인데. 최명숙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꼭대기가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건물 15층 창가에 선 김서연은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분이 찾아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찾아오면 저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김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김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김태성 회장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병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서연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낀 김태성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김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이 힘겹게 눈을 뜨고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우리 딸. 김태성 회장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힘내셔야 해요.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김서연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눈을 뜬 김태성이 한도윤 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오자 김태성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 실장, 그것을 가져오게. 김태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상자를 가리키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거야.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님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김서연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대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은 젊은 시절 회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 가끔 서신을 주고받으셨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간병했던 시아버지가 알고 보니 친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우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회장님께 이 상자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이 직접 녹음해서 나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거야. 내가 힘들 때 들려주라고 하셨다. 김태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에게 못다한 말이 많아 이렇게 글로 남긴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같았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밤마다 얼마나 힘들게 나를 돌봤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나는 모두 지켜보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김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 안에 녹음도 함께 남기셨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래서다. 녹음기 안에서 시아버지 박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동안 나를 간병한 사람은 며느리 서연이뿐이었다. 아내도 아들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오히려 내 병수발을 서연이한테 다 미루고 자기들 일에만 바빴다. 내 아내 명숙이는 하루에 한 번도 병실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태반이었고 아들 진우는 병문안을 온 척하며 돈 이야기만 했다. 녹음 속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서연은 숨을 멈춘 채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도 다 들었다. 아내 명숙이가 아들 진우한테 하는 말을, 남편이 빨리 죽어야 유산 정리가 편하다고 하는 말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매일 밤 내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다시 살고 싶어졌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이 녹음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져서 내가 겪은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 그리고 아내 명숙이와 아들 진우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녹음 속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서연은 얼굴을 감싸 쥔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녹음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뜻이니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다만 성급하게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님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게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손을 다시 잡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빨리 찾았을 텐데. 김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김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흐르던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로 작은 위로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빠졌던 김태성 회장의 건강은 며칠 사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의료진은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서연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도윤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김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법무팀에서 녹음 파일과 편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론에 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아버님의 진심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 박진우 씨가 최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놀란 얼굴로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하청업체와 결탁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박진우가 무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까지 벌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과 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미 서연 씨와 박진우 씨의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두 사건이 함께 조명될 겁니다. 한도윤 실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우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비리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 박진우가 3년에 걸쳐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박진우는 상사들 앞에 불려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이 자료들이 사실입니까? 상무가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가 명백합니다. 회사 돈으로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가 끝나면 알게 되겠지요.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박진우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쫓겨나듯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우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최명숙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정직이라는데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최명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하청업체 뒷돈 받은 게 걸렸어.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팀이 다 조사해 놨더라고. 박진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손을 쓴 거야. 최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잖아. 서연이가 재벌집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이런 일이 터진 거. 박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연녀 윤미라가 방에서 나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박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최명숙은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 최명숙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연녀 윤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사무실에서는 한도윤 실장이 김서연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 씨 사건은 저희가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성그룹 계열사가 그 건설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기 감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일입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제가 나서서 벌인 일이 아닌데도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한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병실에 앉아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김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야. 김태성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병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남편 박진우의 회사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박진우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소송 관련 우편물을 받아든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그 옆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얼마를 물어내라는 거야? 최명숙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3억이야, 3억. 박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억을 어디서 구해? 우리 집 팔아도 그 돈은 안 나와. 최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이한테 부탁해보자.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잖아. 도와줄 수도 있어. 시어머니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서연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장례식장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게 누구야? 박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급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대수야. 최명숙이 답답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내연녀 윤미라가 짐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진우와 최명숙이 놀란 얼굴로 윤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야, 어디 가려고?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표정 없는 얼굴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는 이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미라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박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연녀 윤미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떠난다는 거야.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저는 빚더미에 앉을 생각 없어요. 윤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이 윤미라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윤미라는 그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최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윤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최명숙은 결국 자존심을 접고 태성그룹 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부터 무릎을 꿇을 각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에서는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명숙은 로비 한복판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만나줘. 엄마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다고. 최명숙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최명숙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최명숙은 그 손길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란은 결국 15층 사무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비서를 통해 소식을 들은 김서연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로비 앞마당에서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최명숙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에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며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셨대요. 김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미운데 안쓰럽기도 하고 시원한데 씁쓸하기도 해요. 김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미워하면서도 정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굴레지.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벗어나되 너무 모질게 굴 필요는 없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선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김태성 회장이 조언하듯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병실 안을 조용히 채워갔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명숙의 집에서는 남편 박진우가 낡은 서류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박진우의 얼굴에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잔액은 겨우 몇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걸로 3억을 어떻게 갚아? 박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방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니? 최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통장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집 팔아도 대출금 갚으면 남는 것도 없어.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의 건강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병원에서는 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성은 예전보다 부쩍 여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성 회장은 서재로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너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싶구나.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영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이라니. 김태성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아버님을 간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처럼 가족을 돌보다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요. 김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요양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남긴 뜻을 이어가려는 거로구나.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겪은 억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대신 이사회에는 참여해서 회사의 방향을 지켜봐주면 좋겠구나. 김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태성그룹 부속 건물에서 요양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서연이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성호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 박성호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발표회장에는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한도윤 실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전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제 삶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김서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김서연은 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시아버지 박성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성호는 병상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사진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님이 남기신 뜻, 제가 이어갈게요.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명숙의 집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재단 설립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멍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다 우리 며느리였던 애가 하는 일이라니. 최명숙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박진우도 그 옆에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서연의 모습은 예전 자신이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던 그 서연이 맞나? 박진우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숙은 대답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무겁고 씁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성호재단은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부모를 5년째 홀로 간병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지원금과 함께 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청년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도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김서연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는 덜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실장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감사해요.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대 위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눈물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서연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성호재단은 착실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사연이 재단에 접수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매주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연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몰골을 한 전남편 박진우였습니다. 경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김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그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우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연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책상 앞에 앉은 채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야? 김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동안 너무 늦었지만.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늦은 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박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남기셨던 편지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너한테 전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성호가 아들 진우에게 남긴 당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과 서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준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편지도 남기셨었구나. 김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편지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 그때는 다 귀찮았거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박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전 남편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나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어. 김서연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셔. 마음의 병이 큰 것 같아. 나도 이제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박진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성호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내서야. 어머님처럼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 필요하면 신청해. 김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이럴 자격도 없는데.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그러셨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김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전 남편 박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나간 인연에 대한 담담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아버지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재단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들었다. 김태성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진우 씨가 다녀갔어요. 김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어땠느냐?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많이 단단해졌구나. 김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한도윤 실장이 정원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오늘 재단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전국지사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간병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실장님이 애써주신 덕분이에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 씨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한도윤 실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여한이 없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김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뒤 성호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간병 가족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단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서연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노년의 부인이 김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남편 간병하면서도 숨통이 트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아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건 어머님이세요. 김서연이 노 부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한도윤 실장이 다음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해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딸. 김태성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김서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 김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요. 김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김태성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상을 지키며 흘렸던 눈물과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그날의 서러움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김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호와 함께 병원 옥상에서 찍었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성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김서연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사무실 안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김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며느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